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 탐사 시리즈 중국과 세계편입니다. 세계 속의 중국 이야기죠. 미국이 중국을 밀어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상하다? 중국이 원래 기대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네? 라고 하는 느낌이 본격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무렵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이 한반도에서였어요. 우리나라, 북한과 우리나라. 2009년에 핵실험을 하고 또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사태가 있고 또 연평도 포격이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한테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저 북한 좀 말려줘라.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이 서해에 위협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기도 그렇게 했었죠. 근데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적극적으로 두둔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미국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가 오바마 대통령 때거든요. 이게 중국이 원래 미국이 생각했던 그 중국이 아니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미국은 피보트 투 아시아, 즉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외교 정책의 기조를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불렀던 이 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라고 하는 이 자유무역 협정을 구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의 공장으로 커진 거 아닙니까? 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그런데 이 TPP를 통해서 미국이 추구했던 바는 뭐냐면 WTO보다 훨씬 위 단계의 자유무역 협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북미, 캐나다, 멕시코, 또 밑에 칠레 이런 나라들까지 다 합쳐서 이 경제 자유무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12개 나라가 이제 가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국은 빠졌어요.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방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중국은 그런 개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중국은 여전히 무역 보조금들이 많이 있고 무역에 대한 제한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상태였었죠. WTO에서는 그게 개발도상국 조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중국의 특혜가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TPP에서는 그런 특혜를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낄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는 이 TPP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정말 싫어하잖아요. 오바마 시절에 완전히 그 12개 나라가 다 참여를 해서 거의 서명하려고 하는 그 단계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국이 거기서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우습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하다가 일본하고 호주가 나서서 미국을 뺀 TPP를 꾸려가게 됐던 거고 그것을 CPTPP라고 부르게 됐었죠. 원래 TPP보다는 개방 수준이 낮은 그런 걸로 결국은 꾸려지게 됐던 겁니다. 이건 여전히 유효한 일종의 자유무역 체제가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중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한다고 해서 TPP에는 가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가 이 TPP에 가입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압력 때문에 이 가입을 못했던 거죠. 트럼프가 자유무역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PP에서 빠졌죠. 그런데요, 중국 경제정책은 더욱더 세게 나갔습니다. 자유무역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국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요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를 한 겁니다. 그리고 화웨이 같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TSMC가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이 직접적인 기술 제재 이런 것들을 해서 화웨이가 그래서 2020년부터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사업을 접게 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 때 그렇게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시작이 됐고요. 뒤이어서 바이든이 또 대통령이 되잖아요, 민주당에. 바이든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를 했던 거죠.
트럼프가 했던 대중국 관세 정책, 그건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일본, 호주, 한국 이런 나라들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하고 연대를 해서 중국 압박 작전에 나섰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이 유럽 나라들 말이죠. 처음에는 중국 제재 상당히 미온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그러니까 야, 미국, 트럼프 또 바이든 네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꼭 여기에 끼어야 되느냐? 반발심도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기도 한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중국은 아니라고 계속 우겼던 거죠. 중국은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이거 중국 뭐야, 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고조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진영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잖아요. 러시아가 정말 경제가 망할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망하지 않았어요. 아주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제한의 우호적인 관계다, 이런 것을 천명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유럽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반대 입장 더욱 확고해져 갔습니다. 이 유럽 국가들 중에서 이 친중 색채가 가장 강한 나라를 꼽으라면 이탈리아하고 그리스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탈리아가 중국 주도의 그 1대1로 정책 있잖아요. 그 1대1로 네트워크에서 이탈리아가 탈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의 중국을 둘러싼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등소평 시절 같았으면요, 서방 국가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 분명히 중국도 주춤했을 겁니다만은 시진핑 시대 중국은 달랐습니다. 2012년 주석으로 취임한 이후에 시진핑은 절대 권력을 장악하게 됐죠. 처음에 주석이 될 때는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뇌물 받아먹는 저 고위 공무원들, 고위 당원들, 이거 다 잡아 쳐넣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매우 강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그 요구를 철저하게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선별적으로요, 자기의 반대파들을 주로 잡아 넣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강력한 1인 지배 체제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 시진핑이 추구했던 정책, 이것은 서방과 분리된 중국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서방을 지배하는 중국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꿈, 중국몽을 선언을 했죠. 또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거, 그걸 선언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첨단 기술은 중국이 스스로 자급자족을 하겠다. 우리가 스스로 첨단 기술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쌍순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죠. 지금까지는 중국이 세계 글로벌 경제의 일부분으로 작용을 했다면 이제는 중국이 하나의 독립된 경제체제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겠다. 그래서 수출도 하지만 동시에 내수도 키워서 이 또 다른 하나의 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또 트럼프의 25% 고관세 정책이 나오니까 중국도 똑같이 미국 제품에 대해서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를 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유무역에 의해서 통합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같은 이런 서방 국가들과 교역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대신에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이런 독재 국가들끼리의 무역 거래는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방 국가들로 구성된 이 시장에서는 시장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가면 뭔가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공백을 멕시코, 캐나다, 베트남, 인도 같은 나라들이
생산을 늘려서 그 중국이 맡아왔던 세계 공장의 역할을 나누어 가지는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분리되는 만큼 전체 시장의 규모는 당연히 작아지게 되겠죠. UN 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이 웅쿠타드의 추정치에 의하면 2023년에만 추정을 해보더라도 세계 전체 무역 규모가 5% 감소했다라고 하는 추정치를 내놨더군요. 앞으로 아마도 계속해서 이 세계 무역 규모는 줄어들어 갈 거라고 보입니다. 상품 수출뿐만이 아니고 투자 시장 또 인재 시장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투자됐던 자본 또 중국에서 일했던 많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죠. 사람도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외국인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다라고 할 정도로 인재들이 유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반스파이법이라고 해요.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주 모호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잘못하면 진짜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 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겠죠. 불안하고. 그러다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겪었던 홍콩. 이 홍콩은 그야말로 100년 넘게 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였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예속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홍콩에다가 아시아 본부를 두었던 수많은 기업들이 그 본부들을 싱가포르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 거대한 분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중국은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독재 정권, 전체주의 정권의 확산입니다. 베르텔스만 재단이라고 독일의 싱크탱크가 있거든요. 여기서 매년 베르텔스만 혁신지수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이 세 분야에서 각 나라들이 얼마나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가를 측정해주는 지표예요. 그런데 2024년 발표된 이 지표를 보면 아주 눈에 띄는 결과가 있습니다. 독재로 분류되는 국가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2024년에 독재 국가의 숫자가 74개국인데요. 10년 전에는 그게 54개국이었거든요. 20개나 더 늘어난 겁니다. 74개는 신흥국, 대부분이 신흥국인데 신흥국 137개국 중에서 54%, 절반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독재 국가가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의 힘이 커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이 언제입니까?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바로 그 해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때부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발언권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 거죠. 왜? 금융위기의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 즉 자유에 기반한 미국적 가치, 그 합의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베이징 컨센서스, 그것은 공산당의 가치이고 또 이 국가 주도 정책의 가치이고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 베이징 컨센서스의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독재자들이 더욱 활개를 치는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인권 탄압이지 않습니까? 이 독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권 탄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건 거의 내정 간섭 수준이에요. 미국은 그런 식의 이 팍스 아메리카나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힘이 빠져서 자기 자신의 힘이 빠져서 그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예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독재를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의 입장은 야, 너희들이 독재를 하든 말든 너희가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입장이에요,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독재 체제, 전체주의 체제를 두둔을 해왔던 거죠. 더 많은 투자를 해주고 1대1로 같은 데서 말이죠.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독재자들이 여기저기 창궐을 하게 된 겁니다. 전쟁의 위험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대만, 남중국해, 또 일본의 그 류교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대한 중국의 위협이 증가를 하면서 또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 빈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미국이 이쪽 지역에서의 군사적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 배치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도. 그런데 뭐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한정이 있으니까 여기 동아시아 지역에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군사력을 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를 하고 중동에 주둔해 있던 군사력들도 감축을 해서 이 동아시아 쪽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미군이 빠진 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 틈을 노려서 전쟁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이것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뺀 거하고 아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 이것은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줄어든 거하고 또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후티 반군이 외국 선박들을 공격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국 덕분에 세계의 공장이 되었던 중국은 이제 반미 진영, 또 독재 진영의 우두머리로 모습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유무역으로 통합되었던 이 글로벌 시장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 곳곳에서 독재가 확산되고 전쟁의 위험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경제탐사 제4편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